지난 주말에 묵으셨던 호텔이나 어제 점심을 드신 동네 식당, 그리고 방금 문 앞에 도착한 택배. 당신의 이런 평범한 일상 공간들이 지금 한국 노동시장에 가장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최전선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마 최근 들어서 일상 속에서 그 변화를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맞아요. 흥미롭게도 내년 외국인 노동자 쿼터는 무려 40% 가까이 뚝 떨어지는데요. 근데 정작 당신의 일상 속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훨씬 더 자주 마주치게 될 거라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짚어볼 아주 핵심적인 모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 정책위원회 결정사항이랑 이민정책연구원의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우리의 진짜 속마음까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을 한꺼풀 벗겨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기서 일단 숫자의 역설부터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2025년에 13만 명이었던 비전문 취업 비자, 그러니까 E9 쿼터가 2026년에는 8만 명으로 확 줄어듭니다. 와, 8만 명이면 거의 10명 중 4명이 한 번에 날아가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감소폭이죠. 코로나 직후에는 진짜 인력난이 너무 심각해서 정부가 외국인 인력을 막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아, 그때는 진짜 다들 사람 못 구해서 난리였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급한 불은 어느 정도 꺼졌다고 정부가 판단을 한 겁니다. 실제로 작년 11월 기준으로 비자 발급률이 37.4%까지 떨어졌거든요. 수요 자체가 한풀 꺾인 모습을 보인 거죠. 근데 저는 길거리를 걷다 보면 식당마다 구인 팻말이 여전히 막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쿼터를 확 줄인다는 게 처음엔 좀 의아했어요. 네, 표면적인 숫자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디테일을 좀 들여다보니까 정책의 방점이 숫자가 아니라 분야에 찍혀 있더라고요. 단순히 유입량만 줄인 게 아니라 외국인 인력이 일할 수 있는 업종의 문을 아주 넓게 열어버린 거잖아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외곽에 있는 제조 공장이나 농어촌 위주였다면 이제는 비수도권 제조업 추가 고용 한도를 30%로 늘렸고요. 거기다가 택배 상하차라던가 음식점, 호텔업까지 완전히 우리 일상 서비스업으로 허용 범위를 깊숙하게 확장했죠. 네, 그러니까 무작정 덩치를 키우던 양적 팽창을 멈춘 겁니다. 대신에 정말 피가 모자란 곳으로 인력을 쪼개서 보내는 뭐랄까 질적 재배치를 시작한 거죠. 아, 그러고 보니까 논란이 엄청 컸던 그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말이에요. 그거 결국 본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이것도 같은 맥락일까요? 맞아요.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촘촘한 관리 시스템 없이 가장 내밀한 일상 공간인 가정으로 직행했을 때 얼마나 큰 마찰음이 발생하는지 정책 위반자들도 뼈저리게 확인을 한 겁니다. 확실한 파이프라인 없이 무작정 문을 열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군요. 마치 가뭄이라고 댐 수문을 거칠게 막 다 열어버렸다가 네. 이제는 전체 방류량 자체는 줄이면서 정작 물이 쫙 메말라 있는 택배나 식당 같은 새로운 곳으로 정교하게 물길을 트는 작업처럼 보입니다. 와,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그 물길이 이제 공장을 넘어서 도심 한복판, 우리 거실 앞까지 흘러들어오기 시작한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해진 물길을 제대로 통제하고 조율할 전문적인 컨트롤 타워가 당연히 필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그래서 출입국 이민관리청, 즉 이민청 신설 논의가 지금 탄력을 받는 겁니다. 국민인식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68.6%가 이 전담기관의 필요성에 찬성을 했어요. 역할을 구체적으로 안내했을 때는 찬성률이 70.6%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주로 체류 관리를 촘촘하게 강화하고 인력난을 풀자는 여론이 우세한 거죠. 네, 체류 관리 강화가 66%, 인력난 해결이 65.5%로 나왔습니다. 체계적인 관리가 전제된다는 의미죠. 그런데 저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통계를 보면서 약간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반대 측의 한 51.3% 정도가 범죄나 복지비 같은 사회적 비용 증가를 우려하긴 했는데요. 정작 19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 그리고 저소득층은 일자리 경쟁을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 꼽았단 말이죠. 청년층의 59.3%, 저소득층의 60%가요. 아,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세대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민 정책을 받아들이는 체감 온도가 완전히 극명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외국인 노동자는 내국인들이 피하는 힘들고 굳은 일을 채운다고 막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왜 청년층과 저소득층은 오히려 일자리 경쟁을 이토록 날카롭게 걱정하는 걸까요?
그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정책 변화 때문입니다. 음식점 보조, 호텔 청소, 택배 같은 서비스업으로 취업 문턱이 낮아졌다고 했잖아요. 아, 네네, 그렇죠. 이 일자리들이 청년들이 당장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뛰어드는 단기 알바 자리이거나 취약계층의 핵심 생기수단과 정확하게 겹치거든요.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고소득층이 복지 비용이나 사회 문제 같은 거시적인 걸 걱정할 때 이분들은 당장 내일의 시급을 걱정해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거시경제지표 측면에서는 단순히 빈 일자리 채우기일지 몰라도 미시적인 노동시장 한복판에 있는 분들에게는 당장 생존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 문제로 다가오는 겁니다. 와, 내가 당장 동네 식등과 식당을 구해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들어온 외국인 인력과 경쟁해야 한다면 뭐 국가 경제를 위해 쿼터를 조율했다 이런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정책이 큰 그림만 그리니라 이런 현장의 디테일한 불안감을 달래지 못하면 이건 엄청난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과 연결해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네, 결국 이민정책이라는 게 이제 단순하게 공단의 일손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네요. 네. 세대와 계층 간의 엇갈리는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밀려날 수 있는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하는 아주 다차원적인 사회 문제로 진화한 상태입니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화두입니다. 오늘 다뤄본 이 복잡한 통계와 정책 변화들은 결코 멀리 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신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택배를 받고 지역 경제가 돌아가는 방식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네, 우리의 매일매일과 이미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체 쿼터는 줄어들었지만 우리 일상 공간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인력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이 모순적인 상황.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묻고 싶네요. 미래의 이민 문제는 단순히 산업 현장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을 넘어 당신이 매일 누리는 일상적 소비와 서비스 질 자체를 완전히 재정의하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